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전 세계 경제 지표들 중에 눈에 띄는 것 딱 하나 골라라 그러면 국채금리가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도 경기가 곧 좋아질 것 같고 국제 유가는 벌써 그런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영해서 코로나19 이전의 국제 유가 수준하고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저금리지만 나중에는 금리가 더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심리가 반영돼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최근에 만기가 긴 장기물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0년물의 경우에는 1년 만에 연 2%대를 넘어선 상황인데요. 또 바이든 정부 이후에 달러가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됐는데 이상하게 요즘엔 또 달러 가치는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원인은 뭔지, 달러는 왜 강세로 돌아섰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좀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우리가 늘 집 사고 팔고 전월세 구하고 할 때마다 네네네. 막판에 신경 쓰였던 중개 수수료, 그쵸. 중개 보수, 집값 따로, 중개 수수료값 따로. 네. 당연히 내기는 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좀 이상하네, 표가. 이제 이런 걸 가끔씩 이제 느꼈던 건데 뭔가 좀 바꾸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집값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율에 좀 그 문제가 있다. 너무 중개 수수료가 많이 나온다, 부담이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좀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어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 4가지를 국토부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하니 뭐 연구 용역 등 여러 가지를 맡겨서 연구한 결과 한 4가지 정도의 개선안을 이제 권고를 한 것인데요. 넷 중에 하나 골라라. 네네. 6월에서 7월 중에 최종 개선안을 이제 이 중에서 발표하겠다라고 국토부는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 매매 기준으로 12억 원, 그러니까 임대 기준으로는 9억 원입니다.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율이 조금 낮춰지는 방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개선 방안을 고려할 때 만약에 15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 수수료가 현행보다 390만 원에서 570만 원 정도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을 딱 받아보신 분은 낮아진 거 아니다. 네. 이거 안 낮아진 거다, 이게. 지금의 그 상거래 표하고, 표와 이제 어떤 거래 관행하고, 왜 거래 관행이랑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전세는 6억 이상, 거래는 9억 이상은 0.9% 이내에서 알아서 협의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개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0.9 다 내고, 관행을 좀 아시는 분들은 뭐 0.4나 0.6 사이 어중간한 곳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지금 바뀐 건 오히려 0.7을 내라고 바꿔놓으니까 이게 더 올라간 거다라는 반발도 있네요. 이게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또 4가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안은 그 가격대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3안하고 4안으로 가면 단일 요율을 양측이 협의하도록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안도 있고요. 그리고 4안 같은 경우에는 임대매매 구분 없이 0.3에서 0.9% 내에서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안 쪽이 좀 아무래도 앞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1, 2안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매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이하 구간은 0.5%로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6억 초과 9억 원 사이는 0.6%고요. 더 올라가네요. 9억 초과는 5단계로 구분을 해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7%, 12억에서 18억은 0.4%, 18억에서 24억은 0.3, 24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0.2. 또 다시 내려오네요. 그리고 30억 원 초과는 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게 비율이라는 게 비싸지면 점점 그 요율이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3억짜리 중개하는 것보다 30억짜리 집을 중개하면 10배로 힘들고 보수를 많이 받아야 하면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니까 금액은 올라갈 수 있지만 보수 중개 보수에 요율이 조금씩 낮아지는 게 그게 상식적인데 왜 올라갑니까, 처음엔?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은 부분에 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은 고려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보면 그러니까 요율이 떨어지는 거는 고가에서는 요율이 좀 떨어지는데 예. 그 고가 밑에서는 요율이 살짝 올라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억에서 9억 구간은 현행에서 0.5% 매매할 때 이제 수수료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은. 예. 근데 예. 개선안에 보면 1안은 6억에서 9억이 0.6%로 0.1% 포인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 그러니까 예. 고가 주택을 사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요율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그런 있습니다.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네. 뭐 그러니까 서민한테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 중개 수수료의 요율이라고 하는 건 네. 비싸고 안 비싸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리적이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 중개하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조금씩 떨어뜨려서 그래야 아주 싼 집만 중개하는 시골 중개업소들도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중간에 거래량이 많을 것 같은 뭐 6억, 9억, 12억 요 사이만 확 올려놓고 요율을 이러면 이게 개선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권익위에서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에게 용역까지 받아서 내놓은 아니거든요. 저는 공부 안 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7월쯤에 이제 최종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권익위 쪽에서는 공인중개사하고 소비자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예. 1안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는 나빠진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협의를 하는 것은 양측에서 협의를 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예. 요율이 이렇게 확정돼 있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개편안이 그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으로 이걸 일단은 기준을 잡은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월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어 있고요. 전국은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평균의 함정이 있어서 가격이라는 거는 위의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평균을 내면 이게 중간값이 아니라 조금 위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이걸 보통 중위, 그러니까 분포도로 보면 가장 거래가 많거나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매매하는 게 어디냐라고 보면 중위 가격으로 봐야 되는데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이 한 8억 원 정도고요. 예. 경기가 4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이 올라간 구간이 도리어 중위 가격에 해당이 돼서 사실상 인상안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우리의 요구는 중개 수수료율을 떨어뜨려라라고 하는 게 요구가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맞춰보자라는 건데. 네네. 그동안의 요율도 이상했던 게 점점점 내려오다가 이제 매매는 9억 이상, 전월세는 6억 이상으로 가면 그때는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도록 슬라이딩을 잘 만들어다오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결국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는 게 합리적이어야 나중에 더 말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요율이 내려가다 올라오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하는 게 반복된다라고 하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중에 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존재한다고 위로 볼 수가 올라가면 있을 것 또 같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네네. 자, 다른 뉴스 하나 또 보죠.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고향 방문은 못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법을 지키려면. 일단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사실상 고향 방문이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설 연휴에 가족들을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다행히 몇 가지 뭐 그래도 조금 위안을 삼을 만한 소식은 있습니다. 통신 3사가 국민들이 온라인 선언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영상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화 드려서 영상으로 서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뭐 세배도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뱃돈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QR 코드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에서 뭐 그 세뱃돈을 보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영상 통화라고 하는 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어플을 써야 되는 거겠죠. 우리는 영상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뭐 요즘은 스마트폰에 보면 그냥 일반 전화하고 영상 전화 버튼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영상 전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영상 전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무료로 책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조금 통신사 쪽에서 나왔는데 통신 3사가 소상공인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보면 상인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요.
이걸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서 100GB를 공짜로 제공하겠다, 추가로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 콘텐츠를 데이터 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뭐 여기까지만 듣죠. 네. 김큐께서도 서울에 계속 계십니까? 연휴 때는? 저희도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네. 어디를 이동해도 5인 이상 집합 금지 걸립니다. 이럴 거면 하나만 나을 걸 그랬어요.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지금 뱃속에. 축하드립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김강욱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부도와 파산과 청산은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뉴스 들으시다가 이 용어가 헷갈리시는지 이런 질문 가끔 보내오시는데요. 차이점을 굳이 알려달라고 하시면 일단은 부도는 갚아야 할 돈을 제 날짜에 못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고 재산은 있는데 그걸 현금화 못해서 못 갚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날짜 돌아왔는데 딱 결제가 안 되면 이건 일단 부도라고 합니다. 근데 부도는 어디서 돈 구해오거나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건 아니고 뭐 심장마비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파산은요. 파산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사망 선고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여서 남은 재산 다 이제 찢어서 나눠 갖고 빚잔치하고 끝내는 게 파산이고요. 청산은 그런 파산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찢어서 나눠 갖는 과정, 이것만 따로 띄워놓고 청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산하고 청산은 사실상 동의어고 사람으로 치면 뭐 장례식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사를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되면 이런저런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서 예를 들면 한 1억 원만 남아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이게 돈 받는 순서가 법에 있습니다. 일단은 세금 밀린 거, 안 낸 세금, 국세가 있으면 무조건 그거부터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직원 월급 밀린 거를 줘야 됩니다. 우선 3개월치를 제일 먼저 챙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회사에다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나눠갔습니다. 채권자들 중에는 회사에 회사채를 사거나 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회사에 물건 납품했다가 외상값 못 받은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받은 돈은 다 합해서 10억 원인데 이제 남는 돈이 1억 원밖에 없으면 이제 돈 받을 분들끼리 모여서 각자 받을 돈의 10%씩만 일단은 받고 돌아가는 거고요. 아까 월급 밀린 직원들은 일단 3개월치를 먼저 준다고 했는데 남은 월급 밀린 게 더 있으면 이때 여기서 이제 같이 줄 서서 월급의 10%를 더 받아갑니다. 주주들은 항상 맨 뒤에 있다가 정말 남는 게 있으면 가져가는데요. 대개는 회사가 망하면 주주들은 그래서 가져갈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요즘 세계 경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달러 강세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인데요. 왜 이런 현상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해 주는 힌트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사실 지난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들을 역사상 최저치 수준으로 낮췄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기준금리가 0.5까지 0%대까지 낮아졌는데요. 예. 그러면서 일제히 시장 금리들이 다 낮아져서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작년에 0.5%, 우리나라 10년짜리는 한 1.2%까지 하락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정책적인 노력들이 들어오면서 금융시장도 개선되고 실물 경제도 올해 성장률 전망들이라든지 최근에 유가 상승과 같은 데서 이제 물가도 이제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들이 들어오면서 네. 낮았던 금리들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 또 이제 0.5%짜리 미국 10년 금리가 최근에 이제 1.2% 부근 한 1.16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빠르게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작년 8월 달부터 바닥에서 지금 한 반년 사이에 한 60bp 이상, 70bp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냥 순수하게 금리 이자율로만 치면은 곱절이 올라왔죠. 0.5 하다가 1.2가 됐다 이거예요. 한 반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그 0.5가 됐던 것보다 그 이전에 그럼 코로나 이전에는 대략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10년 금리가. 예, 미국의 기준금리도 1.75였고 그때도 이제 무역 분쟁 이후에 경제가 좀 안 좋다고 시장 금리가 낮았는데 그때도 한 1.8% 정도 이자 수익을 줬습니다. 사실
작년에 금리가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예전에 한 2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한 1.8쯤 했던 10년물 금리가 네. 0.5로 많이 낮아졌다가 다시 빠르게 1.2가 됐다. 대강 이런 흐름이군요. 네,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뭐 환경이 나아지는 부분을 반영해서 안전자산인 채권보다는 요즘에 뭐 주식이라든지 네. 다른 위험자산들 쪽으로 관심이 돌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정상화 측면도 있지만 올라가는 금리만큼 대출자들의 부담도 늘고 또 이게 이제 자칫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 환경이 변하는 건 아닌지.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쪽으로 이제 저축하려는 또 힘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투자나 소비보다. 그렇겠죠. 뭐 그런 염려증들이 그런 염려증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낮은 금리 덕분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다시 주식시장에서 주가 내리는 거 아닌가 그 걱정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자금이 자꾸 이제 높아지는 금리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돈을 빌려 쓰는 것보다는 다시 저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도 그렇다는 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게 이게 양면이군요.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닌 것 같은데 딱 그것만 들으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걸 보고 그럼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걱정으로 이어질 텐데 그 걱정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옵니까? 작년 뭐 12월 달 FOMC 때도 여전히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통화정책 기조, 그러니까 현재는 금리도 제로 수준이고 기준금리가 그리고 뭐 매달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뭐 모기지 채권들을 사주면서 연으로 치면 한 1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가 GDP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돈으로 국채를 사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금융시장 많이 올라오고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은 최근에 또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 때문에 뭐 5% 이상 IMF가 5% 정도를 지금 전망치를 3에서 5%로 확 한 분기 만에 끌어올렸고요. 뭐 많은 IB들이 올해 6%, 7%까지도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은행이 계속 돈 주는 게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코로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이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우리는 약속한 기간까지 우린 충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연초에 조금 위험자산들이 좋은 것 같지만 변동성은 커졌거든요. 뭐 한국 증시도 특히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측면에서 통화 정책은 아직까지는 금융시장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여름쯤 되면 또 말 달라질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예,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건 경기도 좋아지고 있지만 최근에 유가가 어저께 보니까 WTI가 58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뭐 이전에 작년에 뭐 20달러 밑까지도 떨어졌던 유가가 또 역시나 곱절 이상 올라왔는데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 올라가는 경제 체온에 맞춰서 또 과도하게 풀어놨던 저체온증을 회복하겠다고 풀어놨던 그 돈의 그 흐름을 조금은 정책이 통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연준도 좀 테이퍼링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정상화에 대한 뭐 가능성도 뭐 그래서 채권금 시장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금리 수준을 미리미리 좀 높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쯤이면 연준도 금리 올릴 것 같다. 뭐 그런 기대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히 약속한 시간은 2023년쯤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바꾸더라고요. 그럴 거면 약속 왜 해요? 항상 정책은 상황에 맞춰서 해서 뭐 이 정도면 적정하겠지만 또 위기가 오면 덮을 때가 있듯이 반대로 또 상황이 빨리 호전되면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나쁠 때 치료하는 것보다 회복될 때 조심하는 부분이 더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약속한 기간들은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저도 그 정책은 바뀔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올해까지는 믿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속은 2023년까지라고 해놨다 이거죠. 미국의 경우는 알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요즘 다시 오르고 있더라고요. 연말 연초에는 달러가 좀 내렸었는데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즉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 뭐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 달러 약세가 가장 주도됐던 건 미국 경제가 그래도 다른 경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보다 덜했지만 뭐 충격이 덜했지만 미국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막대한 그 재정 정책,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 공급량이 늘 거란 기대가 선행적으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인 연준도 매달 1,200억 달러씩 유동성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무역 수지도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달러가 대규모로 공급되다가 이제 그 힘들이 역으로 작동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아까 성장률 전망 7%까지도 언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전 세계 경제 중에 올해 가장 또 좋아질 거다. 그래서 돈이 풀릴 거란 달러가 많이 공급될 거란 기대를 작년부터 반영해서 약해졌다가 이제 진짜 돈이 풀리면서 경제 쪽으로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국 자산들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미국 채권 금리가 제일 높고 주시장도 미국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들이 그런 금융시장의 돈들이 미국 쪽으로 또 향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호한 미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주면서 다시 미국으로 일부 자금들이 환류하는. 그래서 달러가 지금 최근에 좀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그 달러가 다시 약세가 됐을 때 한 몇 달 전이죠. 그럴 때는 왜 약세냐고 하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풀 것 같다. 미국 경기를 맞습니다. 살려보려고. 이제 그런 네네. 원인 때문에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가 약세다 하는 설명은 그래서 이해가 됐었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은 네. 그거를 다시 감거나 혹은 그런 약속이 달라진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래도 미국이 제일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어느 날부터 갖게 됐기 때문에 다시 달러가 강세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대에 미리 이제 풀릴 거에 대해서 달러가 충분히 작년에 10% 가까이 절하가 돼서 달러 약세를 갔으니 예. 그 돈의 힘이 결국 미국 경제를 좋게 하니까 그 미국 자산들이 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네. 어느 나라가 돈을 열심히 푼다고 하면 그 돈을 푼 것 때문에 돈이 흔해져서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될지 아니면 네네. 돈을 열심히 풀어서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될지는 네네. 그때 다른 거군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흐름은 이렇습니다. 뉴스가 나와서 이제 풀 거다라는 정책이 대응할 거다라고 할 때 이제 금융시장이 빠르잖아요. 예. 선제적으로 그래서 유로화든 달러든 그런 정책 성향을 미리 반영하다가 실제로 돈이 풀릴 때부터는 예. 그쪽 시장에 대한 그 풀린 돈의 힘으로 그쪽 시장 자산들의 가치들을 좀 높게 보다 보니까 그 통화가 역으로 또 강해지는 현상들을 나타내는 알겠습니다.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은 그러면 금리는 좀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좀 강세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특히나 미국 주도의 경기가 좋아지는 방향인데 달러가 강해지는 건 글로벌하게 돈이 퍼지는 현상은 아니라서 예. 뭐 연초까지 분위기가 좋았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전체적인 성장 방향, 경기 방향이 좋은 쪽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 중심으로 안전 자산 채권보다는 그쪽에 기회가 아직은 주식 쪽인 것 같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메리츠 정금증권의 윤여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지요.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